아버지,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52세 환경미화원 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생존율 5%. 하지만 집도인은 20년 전 쓰레기장에서 울고 있던 그 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 전액 장학금으로 의대를 나온 천재 외과의. 아버지가 절 살려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살릴 차례입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12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004년 12월 새벽 4시. 겨울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재활용 수거장. 53세 환경미화원 박태수가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태수의 손은 차가운 겨울 공기에 곱아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하나씩 열어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캔을 각각 다른 수레에 담았습니다. 새벽 작업은 언제나 고됐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려 할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딸을 대학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딸 은지는 대학교 3학년, 작은 딸 은혜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태수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수거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비닐봉지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태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황급히 비닐봉지를 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봉지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핑크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파랗게 변한 입술, 차가운 새벽 공기에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2kg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태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레기장 입구 쪽을 봤습니다.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다시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작업복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데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있어.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급히 수거장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쓰레기장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내렸습니다. 태수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구급대원이 아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태수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였습니다.
발견자분이세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후 약 2일로 추정됩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탯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라. 일단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하지만 이후는 복지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태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 태수가 공중전화로 큰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아빠야. 아빠, 어디세요? 어젯밤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은지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태수가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 병원에 데려온 것. 은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응, 새벽에 신고했어. 경찰이 조사 중이야.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마 보육원에 가게 될 거야. 전화 너머로 은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아기. 태수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피부색이 돌아왔습니다. 울음소리도 힘차졌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습니다. 일 시작 전 30분씩 시간을 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매일 오시네요. 태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발견한 아이라서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가 아저씨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저씨 오시면 울음을 멈추거든요.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사회복지사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9청 사회복지사 김미영입니다. 태수가 악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기는 법적으로 기아로 분류됩니다.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보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의사 있으신가요? 태수가 놀라 미영을 봤습니다. 네.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발견자께서 매일 아기를 보러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태수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미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머릿속에는 쓰레기장에서 울던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떨고 있던 작은 몸. 파랗게 질린 입술.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두 딸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은혜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두 딸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형편에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빠도 고민이야.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태수와 은지가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우리를 혼자 키우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빠 보고 재혼하래요 했지만 아빠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기도 누군가 선택해줘야 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 아기한테는 전부잖아요. 은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두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입양하겠습니다.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정 환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2달 후 입양이 확정됐습니다. 태수가 병원으로 아기를 데리러 갔습니다. 은지와 은혜도 함께 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태수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집에 가자. 은지가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태수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혁이. 박준혁. 준수할 준, 빛날 혁. 바르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세 사람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하지만 그곳이 준혁의 새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경비, 대리운전. 3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은지와 은혜는 알바를 하며 준혁을 돌봤습니다. 준혁이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가 준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혁이 오늘 뭐 했어? 준혁이 블록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봐요. 집 만들었어요. 태수가 블록을 봤습니다. 네모난 블록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우와, 준혁이가 만들었어? 은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준혁이 진짜 똑똑해요. 제가 가르쳐준 것도 금방 외우고. 태수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이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너무 비쌌습니다. 태수는 구청 어린이집에 신청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무료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태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준혁이가 특별한 것 같아요.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한글을 읽어요.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태수가 노트를 봤습니다. 준혁이 또박또박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숫자도 100까지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정말 좋아해요. 태수가 준혁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준혁아, 책 좋아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책에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똑똑하네. 그날부터 태수는 도서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준혁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준혁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화책, 그림책, 과학책.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준혁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태수가 준혁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준혁아,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고 열심히 공부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하지만 학교는 준혁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준혁은 학원에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혼자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준혁이가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면 좋겠어요. 태수가 놀랐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혁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혼자 고등학교 수학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다 맞췄어요. 대회 당일. 태수는 일을 쉬고 준혁을 응원하러 갔습니다.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시험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가 달려갔습니다. 준혁아, 어땠어? 준혁이 웃었습니다. 쉬웠어요, 아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 준혁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독학으로 전국 1등.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태수를 도와 집안일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혁은 장학금을 받아 사립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혼자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준혁이 집에 돌아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태수가 놀라 준혁을 봤습니다. 의사?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수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준혁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돕게. 하지만 의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비, 생활비, 교재비.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미래를 위해 참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문 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준혁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3 겨울. 수능시험. 준혁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0명뿐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 전액 장학금. 태수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잘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다 아빠 덕분이에요. 의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알바로 벌었습니다. 편의점, 과외, 도서관 사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의학서를 읽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모든 과목에서 어를 받았습니다. 의대 3학년. 본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병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외과에 배치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보조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수술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집도의가 바빴습니다. 학생, 여기 지혈 좀 도와줘. 준혁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도의가 놀라 준혁을 봤습니다. 학생, 이거 처음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집도의가 감탄했습니다. 손이 정말 안정적이네. 외과 의사 자질이 있어. 그 말이 준혁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외과 의사. 생명을 살리는 손. 의대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턴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서울대병원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경쟁률은 20대 1. 하지만 준혁은 합격했습니다. 인턴 생활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준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흰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마저도 응급 호출이 없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남짓. 침대에 몸을 눕히면 눈을 감기도 전에 알람이 울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일정표를 확인하고 또 다음 환자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외과는 특히 혹독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면 식사는 자연스럽게 건너뛰어졌고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호출벨은 가리지 않고 울렸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손만큼은 늘 침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수술을 마치고 수술복을 벗던 준혁에게 한 교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힘들지 않냐? 준혁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과장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준혁에게 이 정도의 고단함은 낯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지난 20년 동안 어떤 하루를 살아왔는지. 새벽 어둠 속에서 쓰레기장을 지키고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대를 잡던 그 시간들.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던 아버지의 등을. 준혁이 견디는 피로는 그 긴 세월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말없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그 무렵 태수의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고 속이 늘 더부룩했습니다. 등과 복부 사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 아팠지만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딸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 바쁜데 무슨 병원이냐.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키워갔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7kg이 빠졌고 거울 속 얼굴은 어느새 낯설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새벽 작업 도중 어지러워 그대로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결국 은지가 나섰습니다. 아빠, 이번엔 진짜 가야 해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피검사, CT, 추가 검사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이 오히려 불안함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한 박자 늦춰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공기가 순간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쉽지 않고 생존율은 5%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도 표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의사는 오히려 그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담담하시네요. 태수는 잠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요, 평생 각오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인생은 늘 버티는 것이었고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조차 그는 놀라기보다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병원 당직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오후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은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전화기 너머에서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암이래.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가 의미를 잃은 채 떠다녔습니다. 암. 아빠.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기래. 은지가 덧붙인 그 한마디에 준혁의 세계가 순간 멈췄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고 눈앞의 병원 복도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호출 방송이 모두 현실감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말기 판정을 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차트를 붙잡고 오열하던 보호자들. 그 모든 장면을 의사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라는 거리감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은 아무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라는 정체성은 벗겨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천장 불은 꺼져 있고 침대 옆 작은 스탠드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경 속 불빛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떨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버지의 목소리였기에 준혁은 오히려 더 힘이 빠졌습니다. 준혁은 침대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냐?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직 더 좋은 병원도, 더 좋은 치료도 제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의사로서 알고 있는 현실이 아들로서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네. 너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아빠 인생은 성공이야. 그 말은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준혁의 눈에 끝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밖에는. 의료진 회의는 이른 아침에 열렸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회의실에는 외과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태수의 CT와 MRI 영상이 번갈아 떠 있었습니다. 췌장의 그림자는 불규칙했고 주변 혈관에는 이미 침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전이가 너무 진행됐습니다.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다른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여부를 두고 의견은 갈렸지만 결론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 그리고 설령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있던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수술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종이를 넘기던 손길도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교수 한 명이 천천히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이 범위는 췌장 두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요 혈관 침범은 있으나 완전 폐쇄는 아닙니다. 이 각도에서 접근하면 절제 가능 구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짓은 정확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이미 외과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수술 가능창은 짧지만 존재합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화면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가장 연장자인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집도하겠다는 건가? 준혁은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말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집도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작은 탄식과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직계 가족인 경우 의사가 집도하는 건 극히 예외적이었고 대부분은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준혁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조급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오돼 있나? 네. 수술은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그 책임을 내가 평생 짊어질 수도 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미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수술 여부 이상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선택이 아니라 한 아들의 각오가. 수술 당일은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이른 시간 특유의 정적이 흘렀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 태수는 이미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전자음이 울리고
마취과 의사가 차분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 남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 삶이 늘 전쟁 같았던 그는 이 순간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수술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수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 말에 준혁의 목이 순간 막혔습니다. 수많은 환자 앞에 서봤지만 이렇게 숨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수술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취과 의사도 간호사도 잠시 손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가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절 살려주셨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살릴 차례입니다. 태수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눈을 바라본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됐고 태수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12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며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이미지로 시뮬레이션했던 장면. 머릿속에 그려놓은 모든 동선이 손끝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출혈.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흡인. 지혈.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실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자 전이 부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쓰레기장 새벽의 찬 공기, 주황색 작업복, 자신을 품에 안고 떨던 아버지의 체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중해. 준혁은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12시간째.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말에 수술실 안에서 조용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수술복에 묻은 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회복실. 태수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몇 시간이 흐른 뒤 태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이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수의 눈이 열렸습니다. 준혁아. 희미한 목소리.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빠. 수술 잘 끝났어요.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 말과 함께 태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몇 달 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완치라는 말은 아직 이르지만 의사들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드는 작은 집. 태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바쁜 나날이었지만 수술실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가끔 말합니다. 나는 쓰레기장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지.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불러준 거야. 준혁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빠. 진짜 기적은 아빠가 저를 끝까지 선택해준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쓰레기장에서 울던 아기는 이제 수술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첫 번째 기적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